지난 2020년 4월 15일 총선 참패 이후에 아마 이 당이 더 존속할 수 있을까라고 하는 전 국민적 의구심들이 있었고, 당내에 있는 많은 당원들이 거의 패닉 상태에 빠져 있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총선에서 거의 한 180여석에 달하는 거대 의석을 집권당이 가져가게 됐고, 근데 집권당이 정말 지난 문재인 정부의 작년 기준으로 한 3년여 기간 동안 국민들을 평온하게 잘 살게 만드는 국가로서 역할을 했는가라고 보면 2019년도 조국 전 장관 사태를 비롯해서 국민적 분노를 촉발시켰던 수많은 일들이 있었고, 또 부동산의 급격한 상승으로 국민들의 삶을 어렵게 만들었는데, 그런 총선 국면에서 처참하게 참패한 미래통합당의 모습을 보고 과연 야당의 존재 이유가 있을까? 그리고 그 이후에 치러지게 된 대통령 선거에서는 어떤 희망이 있을까? 이런 패배감들이 당시 보수 정당을 굉장히 무겁게 짓누르고 있었던 때라고 기억합니다. 저도 총선에 출마했던 후보의 한 사람으로서 당시 선거 결과를 보고 이 당에서 과연 앞으로 새로운 희망이 가능할까라고 하는 그런 자기감 속에서 며칠을 지내고 있었고요. 그럴 때 이제 김종인 위원장에게 전화가 한 통 걸려왔고, 같이 비상대책위원회에 참여해서 당을 제대로 한번 재건하고 일으켜보자라고 제안을 했고, 그렇게 시작됐던 게 한 1년 정도가 지났던 것 같습니다. 지난 4월 7일 보궐선거 결과를 보면서 서울시 25개 전역에 빨갛게 문든 선거 결과를 보고 아마 가슴이 막 먹먹하지 않았던 우리 당원들, 그리고 그런 우리 당을 뜨겁게 지지하거나 정권 교체의 여망을 갖고 있었던 지지자분들의 마음, 이런 게 다 하나로 느껴졌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과연 이런 일들이 그냥 어느 날 우연히 일어났겠는가라고 생각하게 된다면 저는 전혀 그렇지 않다고 보고요. 비대위 활동하는 1년 동안 여러 가지 우여곡절들이 참 많았습니다. 저 개인적으로는 처음 이제 비대위 구성되고 나서 정강 정책을 개정하는, 사실 당의 뿌리와 철학과 같다고 볼 수 있는 당의 강령과 기본 정책을 바꾸는 일을 사실 원외 인사고, 또 나이로는 30대인 젊은 청년에게 그 무거운 짐을 사실 짊어지게 됐을 때 과연 이 당의 새로운 변화를 이끌 수 있을까, 이런 고민들이 많았습니다. 하지만 그 김종인 위원장에게 참 고마운 건 본인이 모든 책임을 뒤에서 다 든든하게 뒷받침하고 당이 변화할 수 있는 방향에 대한 모든 전권을 젊은 세대에게 새로운 당의 미래를 그리라고 줬던 거거든요. 그리고 한 15명 정도 되는 정강정책 특위의 많은 위원들은 우리 당이 오랜 동안 활동하고 참여해 왔지만 물리적인 나이로서는 젊은 세대에 속하기도 하고, 또 생각과 사고의 측면에서는 당을 개혁해야 된다는 많은 의지들을 갖고 있었던 사람들이 박권했던 정강정책에 언론을 비롯한 많은 여론들이 호의적으로 당의 변화를 긍정적으로 바라봐 줬다고 생각하고요. 그런 출발선상에서 당이 변화할 수 있는 일단 기틀이 마련되지 않았는가 생각합니다. 끓는 물에 개구리가 냄비 속에서 그냥 서서히 조금씩 죽어가는 모습들이 과거에 있었던 보수 정당의 실패의 주된 원인이 아니었나라는 생각이 들고요. 김종인 위원장 떠나고 나서 이 당이 다시 과거로 회귀하는 듯한 모습들을 적지 않게 보이고 있는데, 누구보다 당에 대한 애정을 많이 갖고 계신 분 입장에서는 지난 1년 굉장히 어려웠던 시간으로 이 당을 변화하고 국민들한테 희망을 줄 수 있는 방식으로 변화시켰지만 이게 무너지는 건 한순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당이 다시 거꾸로 회귀하지 않고 대통령 선거까지 정신을 똑바로 차리고 달려갈 수 있도록 저는 당에 대한 애정 어린 고언들을 주신 상황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수직적으로 과거보다 미래를 향해서 대한민국 국가공동체가 바뀌어야 된다는 신념을 갖고 있는데, 애석하게도 민주당과 국민의힘에 몸담고 있는 많은 정치인들은 지난 박 전 대통령 탄핵을 거치고 문재인 정부의 처참한 실정에 이르기까지 거의 모든 상황에서 책임을 지고 있는 정치인들이 한 90% 이상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거라 생각을 합니다. 그런 상황에서 국민의힘이 더 변하고 더 쓴소리를 통해서 당이 바뀌기 위한 애정 어린 조언들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지금 이제 국민의힘의 비대위원장이 지금 떠나 있지만 여전히 국민의힘의 당원이고 소속돼 있는 주요한 당의 원로라고 생각합니다. 대통령 선거 국면에서 앞서 말씀드렸던 국가가 제대로 가는 방향들을 위해서 아마 어떤 역할이든 다 하려고 하실 거라 보고요. 민주당이야 뭐 민주당의 모습대로 흘러가겠지만 우리는 더군다나 우리 정당 내에서 5%를 넘는 대선 주자를 찾기도 어려운 상황이고요. 과연 하지만 지난 보궐선거를 통해서 국민의 힘에 대한 그래도 기대감, 가능성,
애정들을 국민들이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기성 정치에 대한 불신과 새로운 미래를 갖고 있는 희망, 그리고 여기서 이제 대선 주자의 부재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당의 모습, 이 어려운 숙제를 하나로 풀어내기 위해서는 굉장히 중요한 리더십과 그리고 이 숙제를 풀어낼 수 있는 경험들이 중요한 때라고 봅니다. 전쟁에서는 그 지위 고하 뭐 이런 거 다 떠나서 전쟁에서 국민들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해 가장 잘 싸우는 장수가 필요하겠죠. 김종인 위원장에 대해서 당내에 여러 가지 의견들이 있는 것도 잘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4.7 보궐선거에서 누구도 예상하지 못했던 오세훈이라고 하는 전직 정치인을 여론조사에서 앞서가고 있던 나경원 대표를 꺾고 의회성을 바탕으로 여론조사에서 껑충 앞서가고 있었던 안철수 대표의 단일화로 실질적인 오세훈이라고 하는 국민의힘의 자산을 다시 만들어냈던 그 신화의 주역은 김종인 위원장이라고 부인할 수 없을 거고요. 전쟁에서 가장 잘 싸우는 장수, 선거에서 누구보다 이길 수 있는 힘을 갖고 있는 정치인 김종인의 역할이 내년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저는 분명히 시대가 요구하는 그 흐름들이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제3지는 없다고 지금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물리적인 상태에서 제3지대는 이쪽 저쪽 다 실은 나머지가 모여있는 약간 좀 마이너리그 같은 존재의 그룹들을 얘기하게 되는데 그런 제3지대가 성공한 전례가 없죠. 예. 다만 지금 아마도 제3정당을 통해서 새로운 정치 세력을 도모할 것 같지는 않다는 게 제 개인적인 생각이고요. 또 기존에 있었던 정치권의 분열 과정들을 통해서 집권했던 전례들을 찾기가 어려웠던 상황이기 때문에 더더군다나 그렇습니다. 다만 지금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있는 국면에서 과거의 정치문법으로 이 문제를 풀 수 있을까라고 본다면 앞서 얘기했던 윤석열 전 총장의 지지율은 과거의 정치문법으로는 해결이 잘 안 되죠. 제가 그 작년도 김종인 위원장이 이제 전화가 와서 비대위를 함께 하자고 해서 처음 김종인 위원장과 광화문 사무실에서 마주했을 때도 책에 놓여 있었던 책상에 놓여 있었던 책이 마크롱의 혁명이었고 얼마 전 이제 비대위원장을 퇴임하고 나서 광화문 사무실 한번 찾았을 때도 마찬가지로 마크롱에 관련된 책들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결국은 그 정치에 관련된 세력 교체가 필요하다는 국민적 여망을 어떻게 담아내는가가 핵심이라고 봅니다. 대한민국은 대통령제 국가이기 때문에 여러 의석수를 갖고 있는 국회의 입법부의 힘도 중요하지만 여전히 국민의 직접 민주주의의 선택을 뽑힌 5년 단임제 국가 속에서 대통령이 누가 되고 어떤 권력으로 국가를 이끌어 나가는가가 대한민국 국정 운영의 핵심이죠. 그렇기 때문에 바깥에 있는 윤석열 전 총장 그리고 뭐 아직 대선 주자로 불리지 않고 있는 여러 가지 잠재적인 인물들도 또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사람들이 국민적 여망을 바탕으로 우뚝 서게 되는 정치 세력을 구축하게 된다면 그 정치 세력을 구축으로 기존에 있었던 국민의 힘 그리고 나머지 있는 사람들까지 다 끌어들일 수 있는 새로운 정치 동력도 얼마든지 나타날 수 있을 겁니다. 제일 좋은 모델은 국민의 힘 내에서 지난 4.7 보궐선거의 국민의힘의 변화를 바탕으로 다른 사람들이 다 끌어들였던 동력이 저는 가장 좋은 베스트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지금 애석하게도 위원장 떠나고 나는 한 달여 가까운 기간 동안 우리 당이 그런 변화의 힘들을 보여주고 있는가? 밖에 있는 윤석열 전 총장은 지금 이런 국민의힘이 들어올 수 있겠는가? 금태섭 전 의원은 왜 국민의힘과 함께하지 않으려고 하고 있는가? 그런 근본적인 고민들을 할 지점들이 왔다고 생각하고요. 그래서 저는 모든 가능성들은 다 열려 있다고 봅니다. 국민의힘이 이러한 모든 힘들을 끌어당기는 플랫폼이 되는 것이 제 바람이고 제 소망이고 제 역할이기도 하고요. 그런 일들을 잘 하지 못하게 됐을 경우에 김종인 위원장이 바깥에서 윤석열 전 총장들과 하나의 힘을 더 구축하게 된다면 거기에 이제 국민의힘이 어떻게 같이 개혁하면서 이 힘들을 함께 모아갈 수 있을지에 대한 고민들도 필요할 것이고 정치는 그 가능성의 예술이라는 얘기를 하잖아요. 말 그대로 무한한 상상력이 필요한 지점이 저는 2021년 지금 이 시기라고 생각하고 여기에서 국민들의 마음을 가장 잘 읽는 정치인이 지금 있는 시대적 정신과 시대화들을 끌고 가면서 정치 세력화를 해나갔을 때 새로운 변화의 가능성들이 있다고 보고 거기 김종인 위원장도 아마도 상식적인 범위 내의 역할들을 위한 노력을 하고 있다. 그리고 국민의힘에 흔히 이제 오해를 갖고 있는 분들은 본인이 안 하니까 나가서 이제 다른 얘기를 하는 거 아니냐라고 얘기를 하지만 절대 그렇지 않다는 말씀드립니다. 일단은 외국에서는 마크롱을 비롯해서 또 캐나다의 트리도 총리라든지 그리고 세계 유수의 국가 정상들이 단순한 도전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성취를 이뤄냈죠.
근데 그들의 면면을 보면 물리적인 나이가 젊을 뿐 그들의 정치 이력은 적어도 10수년에서 20년 정도 되는 긴 정치 이력을 갖고 있습니다. 영국의 캐머런 총리가 젊은 나이에 당수가 되면서 총리까지 걸었던 길들에 대한 역사도 마찬가지고요. 대한민국에서는 어느 날 갑자기 기성 정치에 대한 불신을 바탕으로 젊은 사람들이 너희들 다 잘못하고 있어 라고 나왔을 때 과연 그가 어떻게 새로운 정치의 미래를 그릴 수 있을까? 단순하게 어느 날 꿈처럼 혜성 같은 사람이 나타나는 건 불가능에 가깝다라고 개인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제가 28살 때 가장 바닥에 있는 기초의원부터 정치를 시작해야지 마음을 먹었던 게 그런 서구 유럽에서 가장 낮은 데부터 시작되는 젊은 정치인들이 단계를 밟아가면서 성장하는 모델들이 국가를 이끌어가는 나름대로의 축을 형성한다는 생각을 갖고 있었기 때문인데 애석하게 대한민국에서 기초의원으로 처음 정치를 시작해 보니까 대한민국이 무슨 카스트 제도가 있는 사회도 아니고 그냥 기초의원은 기초의원일 뿐입니다. 어느 날 갑자기 유명세를 바탕으로 중앙정치에 딱 나와서 앉아있으면 그 사람은 국회의원급의 유명한 중앙정치인이 되는 것이죠. 오랫동안 바닥에서 성장하면서 국가의 지도자로 커나가기 위해서 노력하고 부처주야 공부하고 있는 아주 싹을 잘 틔울 수 있는 그런 정치인들이 지금 대한민국 민주당과 국민의힘, 정의당, 여야 정치권에도 수많은 예비 정치인들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그 사람들에게 좀 빛과 희망이 될 수 있는 정치 모델의 길들을 우리가 설정해 주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렇게 가기 위한 하나의 가능성들을 보여주게 된다면 앞으로 그 길들은 무한하게 열릴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번 정강정책을 만들면서 저희 당시 기본정책에 제가 집어넣었던 핵심적인 청년정치의 상징은 우리 당 지금 현재 국회의원을 비롯한 지방의원의 모든 출마 나이는 피선거권이 25세로 규정되어 있는데 이걸 선거 연령으로 낮추자는 거고 그렇게 되는 순간 대한민국의 대학생이나 정말 20대 초반의 상식적인 생각을 갖고 있는 젊은 청년들이 기초부터 시작돼서 뛰어놀고 성장하게 된다면 제 나이가 되는 40살이 됐을 때는 한 20년 정도의 정치 구력을 가진 아주 훌륭한 중견 정치로 성장하면서 국가 지도자로 커나갈 수 있을 거라 봅니다. 내년도 대통령 선거 3월에 정권 교체를 위해 기성 정치의 불신 이것을 넘어서기 위한 새로운 대한민국의 열망을 많은 국민들이 갖고 있습니다. 그 새로운 대한민국에 대한 열망들을 이끌어내기 위해서 이번 치러지게 되는 앞으로의 지도부 구성 그리고 대통령 선거까지 제가 그동안 10수년 동안 가지고 있었던 정치 경험을 바탕으로 할 수 있는 역할이 있다면 무엇이든 나서야 된다고 생각합니다.